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저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성격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까지 바꾸게 되었어요. 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는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 진심을 다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완전히 달리 먹었거든요.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지만 제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는 소중한 자식인데 그때의 어머님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섭섭하다는 말로 부족하고 가슴이 서늘해지고 울컥합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어머님은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잘난 아들에 비해 제가 한참이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모든 면에서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지역 명문고를 나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죠.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였습니다. 게다가 일남 일녀 중 남자이고 막내이니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나요. 그에 비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스펙이 좋다 보니 당연히 여자의 스펙도 따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자체가 너무 좋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저의 조건이 아니라 저 자체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희 둘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언정 남들이 보면 제가 많이 처지는 조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좀 더 나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님께 부족한 며느리라 죄송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번듯하게 키운 줄 아느냐.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했다. 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면 저희 남편은 질겁을 하며 어머님께 따졌죠. 사실 어머님의 저런 말씀들이 저라고 상처가 안 됐겠나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아들에게 서운한 것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내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있었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넘기곤 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다 쌓여가고 문드러졌지만요. 어쨌든 어머님에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며느리였겠지만 저는 그럴수록 어머님께 더 잘하고 싶고 진심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종종 찾아뵈어 시댁 잡일도 도맡아 하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다 챙겨드리고 여행도 다 같이 종종 갔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우리 가족끼리 가자고 해도 제가 시부모님 챙겨서 좋은 데 모셔가고 좋은 음식 먹여드리려고 노력했죠.
남들은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도 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진해서 잘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라도 하면 저를 좀 가족으로 또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나 싫다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또 제가 억지로 남편 붙잡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이었고 제가 그렇게 눈치 보며 쩔쩔맬 필요도 없었는데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저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은 냉랭하고 차갑게 대꾸를 하셨어요. 필요 없다. 피차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기도 했죠. 남편도 저에게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니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멀리 살기도 하거니와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연락도 거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딸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챙겨드리려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어머님도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까지 손주를 안겨드리니 그제야 저를 며느리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신 듯 했죠. 물론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계속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틈만 나면 아들 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잘 챙겨 입혀줘라, 남편 잘 챙기는 게 네 몫이다 등등의 잔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실 때면 저도 웃으며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참 저에게 박하게 구셨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좋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저에게 참 잘했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이외에는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기도 하고 가족력도 없어서 건강에 대해서는 좀 아니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추가 금액을 내고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얼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덜컹했죠.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양이 많이 안 좋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니요. 너무 놀랐죠. 그때까지 딱히 어떤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검사 날짜를 잡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은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 해주었고 남편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위로에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생기고 나니 죽음이라는 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예전에 철 없을 때는 죽음에 대해 이 정도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구나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제 가족이 있고 또 돌봐야 할 자식들이 있다 보니 죽음이라는 게 너무 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밀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한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 양가에는 일단 알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고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지우 아빠가 전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 검사 받고 확실하게 결과 나온 이후에 부모님들께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그랬다며. 의사가 모양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던데?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라더라. 아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니? 너네 집안에 누구 암 걸린 사람 있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내가 못 살겠다. 애들도 어리고만 이게 다 무슨... 아휴... 어머님은 제가 걱정되거나 안쓰럽다기보다 짜증 섞인 말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저에게 무정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런 반응은 예상도 못했어요. 안타까워하고 아직 완벽하게 추가 검사까지 한 건 아니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말라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저를 질책하고 탓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잘 챙겼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정식이도 창창하고 애들도 아직 어리구만. 아휴,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죽네 사네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든 말이 가시처럼 저한테 콕콕 박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남겨진 손주들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가 라며 애써 어머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하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데 이런 순간까지도 나한테 너무하시는구나. 남도 이렇게는 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라며 엄마가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괜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남편은 애써 어머님을 두둔했지만 제가 어머님을 모르나요? 마음에 없는 표현이 아니라 며느리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으시고 성가신 일 생기는 게 싫으셔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어머님에게 많이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반응에 제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그 후 저는 정밀검사를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을 해야 하고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서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충격이 컸죠. 남편에게 겨우 전화를 걸어 말하자마자 둑이 터진 듯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까지 짐을 싸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제가 부모님들께도 어쨌든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시댁에도 알렸을 것 같은데도 그날 시댁에서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바로 전날까지도 말이죠. 시부모님의 행동이 정말 남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는 당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정식이는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니? 지금 짐 싸서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급한 일이니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시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려 입원 준비를 하는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잠시 후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휴대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많이 급하신 일인가 싶어서 잠금을 풀어 남편 폰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들, 거기도 재혼이래. 1년 살고 이혼한 거고 애는 없다더라. 그 집 아빠가 로펌 변호사라고 하고 그 딸내미는 영어학원 운영한댄다. 집에 돈도 많고 네가 자식 있는 거 상관없다고 했대. 자기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 나가서 천천히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고 와.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들을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무려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고 멍한 얼굴이자 모든 걸 눈치챈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내가 그만 좀 하시라고 했는데도. 여보,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엄마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화냈다가 나중에는 대꾸도 안 했어.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야.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땐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가 버젓이 저렇게 있는데 무슨 재혼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다는데도 어머님은 꿋꿋이 선자리를 알아보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중엔 대꾸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문자를 계속 일방적으로 남기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만의 독단적인 행동인 건 아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그 순간은 남편까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같이 갈 필요 없다고 하고 혼자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뜻이 아니고 엄마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사실 그때는 남편 말도 못 믿겠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 혼자 저러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했고 진료실 앞에서까지 옥신각신 난리를 좀 쳤습니다.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고 하고 저는 그저 그 모든 상황이 환멸이 났어요.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뻔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아들의 재혼 자리를 알아본다니요. 남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상황과 처지가 너무 슬프고 기막혀서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고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검사 결과가 악성이라고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건데요. 네? 잠깐만요. 아닌데. 제가 양성으로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선종이실 텐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허둥지둥 알아보더라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했고 다른 간호사들과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황당한 기분으로 거기 서 있었죠. 간호사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희 씨랑 동명이인의 나이도 같은 데다 공교롭게 병증도 같은 분이 있어서 연락이 잘못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섬유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벙찌고 이게 진짠가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오진 사례가 가끔 있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진짜 맞느냐고 확인을 했고 나중에 의사 만나서 검사 결과도 다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암이 아니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 섬유선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복잡했죠. 일단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가장 컸지만 또 한켠으론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했거든요.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진 거죠. 그렇게 입원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을 했고 어머님이 저러실 때 확실히 그만하시라고 끊어내지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나 앞으로 어머님 다시는 못 보고 살 것 같아. 며느리 암 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새며느리 찾으려고 혈안이 되신 분인데 나 어머님 얼굴 도저히 볼 자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나 그동안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알아도 노력 많이 했다. 내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여전히 내가 가족도 뭣도 아니었던 모양이네.
그냥 죽으면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 그만인 부품이나 다름 없었던 거네. 남편은 뭐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겠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게 싫다면 지금 이혼해. 내가 당장이라도 도장 찍어줄 테니. 제가 이혼이라고 말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실망이 너무 크다 못해 분노한 상태였고 어머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어머님을 다시 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선택할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안 받으려다가 어머님께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병원 갔니? 정식이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같이 있어?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는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긴 하세요? 제 삐딱한 말에 어머님이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뭐라고? 얘 뭐라는 거야? 제가 죽을지 살지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고 하는데도 걱정 한번 안 하셨잖아요. 걱정만 안 하신 게 아니라 정식 씨한테 재혼 선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저 아직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직 검사 결과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애아빠 선자리부터 알아보고 다니시냐고요. 제가 묻자 어머님도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정식이가 얘기했니? 아니, 그거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손주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물론 당연히 네 걱정도 되지만 남아있는 손주들 생각해서. 어머님, 제발 좀 솔직해지시죠. 저 어머님이 정식 씨한테 연락한 거 다 봤어요. 애들 걱정은 무슨. 남아있는 정식 씨가 제 뒤치다꺼리 할까봐 걱정 엄청 하시던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건 알았지만 저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도 그건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상처 주는 거 다 참아가면서 그래도 어머님 이해하고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막말로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계획적이고 냉철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 아니라네요. 다른 사람이랑 결과가 잘못 통보되었다네요. 어머님 어쩌죠? 좋다 마셨네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갈아치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셨네요. 아쉬우겠어요. 네? 저는 그 말을 하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인지 웃음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암이 아니라고 하니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실수를 해? 그 병원은 미친 거 아니니? 왜요? 아쉬우세요?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저는 암 아닌데 어머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남아버렸네요. 많이 아쉽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 옆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아니, 암이 아니면 다행인 거지.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세요. 어머님한테 그 착하고 순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그 며느리 오늘부로 죽어서 하늘나라 갔거든요. 저는 다시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정식 씨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행여나 어머님 얼굴을 조금이라도 봐야 되는 날이 있다면 그날부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어머님 볼 바에야 김정식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저 살아생전 어머님 다신 보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이 설령 돌아가신다고 해도 장례식장 안 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나한테 툭툭거리셔도 정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저 죽는다고 하니 그 잠깐도 못 기다리시고 새며느리 얻으려고 저러고 조급해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보겠나요? 어머님도 본인 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어머님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요.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시댁과는 완전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많았는데요.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하거나 행사 챙기고 그 모든 거 기꺼이 제가 다 했었는데 그날부로 모든 게 다 끝이었죠.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하고 또 제 눈치 본다고 거의 발길 끊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이 어머님께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을 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시어머니 보고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딨냐고 그러느냐고 다 손가락질 했다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후로 시댁에 아예 안 갑니다. 제가 시댁을 가지 않게 됨으로써 아쉬운 건 어머님 뿐이죠. 저는 시댁 무술이짓 안 해도 되어 좋기만 한걸요. 어머님이 뒤늦게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셨지만 저는 몽땅 차단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갑자기 반찬 택배를 보내시거나 백화점에서 사온 선물도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더니 이제는 잠잠하시네요. 제가 좀 부족하고 못마땅할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다는 건 어머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그토록 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앞에서는 이제 받아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바로 저를 갈아치우려 하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여러 번 그러셨다는데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고 뭐라고 하시든 추후도 만날 생각도 다시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아예 남남처럼 살 거예요. 남편도 제가 받은 상처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어머님을 이해해 주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남편과도 끝이고요. 저는 현재 시부모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남편과 아이들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이 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모시고 옆에서 돌봐드렸겠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습니다. 혼자서 내내 병원에 지내고 있으시다는데 당신이 아프다 보니 그때의 제 심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돌아보고 이해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셨다고 남편을 통해 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제가 시아버지에게 새로운 시어머니 자리를 소개해드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때의 제 마음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조차도 나에게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암인 줄 알았을 때 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막상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 이유로 제 자신을 희생하며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후회 없이 살자, 내 마음을 돌보며 살자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큰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두 번째 인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다 보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강행한 여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제 일을 하고 있는 요즘 드문드문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도 5년 정도가 흘렀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벌써 7살이 되었네요. 저는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아빠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인간 밑에서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쪼그라들어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는요. 단돈 1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쪼잔뱅이 남편과 살면서 정말 속쓰린 일이 많았는데 결국 그 10만 원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던 거죠. 그 남자는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 10만 원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처절히 후회하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 저는 2년 정도 사귄 뒤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었고 남편은 그때 당시 월급이 월 200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일을 잠깐 했었고 한국에서는 개인 공방 겸 쇼룸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죠.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고 저도 그맘때 결혼 압박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제가 혼자 있기보다는 짝을 찾길 바라셨고요.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갔는데 만나도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성적 끌림이 잘 없다거나 가치관이 잘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소개팅도 좀 질려갈 무렵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실하고 우직하고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랑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적으로는 제 이상형은 아닌데 성격이 너무 진국인 것 같아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연애야 외모적인 조건 같은 게 중요하지만 결혼할 때는 성실함, 성격 책임감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자는 허세도 없었고 실용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철저했고 잘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어요. 저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딱 1년 2개월째 되던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안정적이었지만 공무원 시험 자체도 늦게 된 편이고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는 착실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현금 4천만 원에 중형차 한 대까지 대출 없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수입으로 따지면 제 월급이 더 낮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 살림 장만하자. 당신 돈은 학자금 대출부터 갚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남자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인데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그렇게 결혼할 당시에는 거의 제 돈으로 다 했는데 그게 아깝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고 또 여유가 더 있는 쪽이 부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그 남자는 제 의견에 따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공무원이 늦게 돼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 학자금 대출 다 갚고 깨끗이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자기 나랑 결혼 잘하는 거야. 나 공무원이잖아. 나중에 연금도 같이 쓸 거고 솔직히 지금이야 자기가 나보다 조금 더 벌지만 나중에 내 연금 생각하면 자기도 결코 미치는 장사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이 저한테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진짜 모든 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네 손에 내 손에 다 따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의 결혼까지도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 비용과 가전, 가구 등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집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집 대출은 같이 갚기로 했고요. 26평 아파트였는데 주변 인프라가 좋고 아파트 자체도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다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에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돈 모아서 이런 집 장만하자. 아예 이 집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요. 그런 희망찬 약속과 함께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저희는 집 장만을 목표로 빠르게 돈을 좀 모을 생각이었기에 아이는 신혼 3년 정도 즐긴 후 갖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허니문 베이비가 덜컥 생겨버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이가 생긴 것에 기뻤는데 남편은 굉장히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는 좋아하는 제게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계획 다 틀어졌어. 3년은 둘이서 돈 모으기로 했잖아. 애 낳으면 돈 모으기는 글렀다던데. 지금 애 낳으면 우리 그냥 이 집에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몰라. 전세금 때문에 2년 뒤엔 옮겨야 될지도 모르고. 당신도 그건 싫지 않아? 라면서 은근히 뱃속의 아이를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싫더라고요. 결혼했고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도 가질 계획도 있었는데 저희를 찾아와 준 생명을 왜 지워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것도 운명이고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계속 돈 타령을 하면서 지금 아이 낳아서 키우면 우리 돈 하나도 못 모은다. 계속 전세나 월세만 전전하고 싶으냐. 집 사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좀 싸웠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는 일단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낳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인데 저랑 같이 돈 벌어서 집 사려고 한 첫 번째 계획부터 어그러졌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계획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저에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한테도 별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과일 깎아주고 밥 차려주고 밤에라도 먹고 싶은 거 사다 준다고 하는데 웬걸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다 먹고 사느냐. 내년에 아기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이라도 아껴야 된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아기인데 좀 참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빈정거리듯 말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 가진 아이도 아니고 또 저만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유치하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생 난리를 치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냐고 펄쩍 뛰니까 그제야 생활비 카드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여기서 네 카드, 내 카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저희는 애초에 생활비를 반반 나눠냈거든요. 아파트 대출이자는 정확히 반 나눠 매달 입금했고 공과금, 마트 장 보는 비용과 생활용품 사는 것들은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빼서 공동통장에 넣었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인다고 빡빡 우겼기에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임신하고 나서 더럽고 치사해서 제 카드를 썼는데 그 후에는 당연하게 제가 먹고 싶은 건 제 개인 용돈으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있나요? 그 일로 정말 많이 실망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잘못했구나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예정일보다 빨리 배가 아프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갔는데 자궁문이 벌써 열리기 시작해서 빨리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 막막하고 겁이 확 나더라고요. 아마 그맘때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데다 전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 연유로 아이가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긴급 출산을 했는데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2주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남편이 얼마나 투덜댔는데요. 병원비 청구서를 내밀면서 기껏 번 돈 그대로 다 인큐베이터 비용으로 다 쓰게 생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 그 말 듣는데 완전 폭발해서 병원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소리치며 따졌습니다. 너무 서럽고 기막혀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남의 새끼 낳았냐고, 인큐베이터 들어간 이 새끼가 안쓰럽고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어떻게 돈 얘기부터 하느냐고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 간호사들이 와서 말렸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은 병원 사람들이 남편을 경멸스럽게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좀 창피한지 입을 좀 다물고 자리를 피했고요. 지 새끼 인큐베이터 비용까지 절했는데 조리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안 보듯 뻔하죠. 조리원을 왜 들어가야 되냐고 출산 전부터 난리였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그게 문제네. 외국에서는 조리원 같은 거 있지도 않네. 애기 낳고 바로 퇴원하네 어쩌네.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내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들어갔어요. 제 돈으로 했는데도 남편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원래 장모님이 딸 조리해주는 거 아니야? 왜 장모님은 안 도와주셔? 막 그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귀농 후 농사일을 하시고 있으세요. 사는 곳이 가깝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시는 일도 바쁜데 당연하게 저희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쓰는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남편한테 따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의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리원비도 제 개인 돈으로 결제한 거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치졸하고 졸렬해서 치가 떨렸는데 그때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도 없었고 또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감정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소비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저귀 값을 아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옛날 기저귀를 사왔습니다. 고무줄로 고정해야 되는 지금은 파는지도 몰랐던 그런 기저귀를요. 아이에게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가격만 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남이 쓰다가 작아지거나 오래돼서 내놓은 봉투 다 뜯어지고 유통기한도 애매한 기저귀를 싸게 사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돈을 아끼고 싶냐고 왜 이렇게 궁상을 떠냐고 화를 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소비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모유가 안 나와서 헛돈을 쓴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뭔 분유가 이렇게 비싸? 네가 모유만 잘 나왔어도 걔랑 분유값에 돈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가장 싼 분유를 사라고 압박을 했죠. 게다가 얼른 애 어린이집 맡기고 다시 일하자.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적어도 돌은 지나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럴 줄 알았다며 제가 허송세월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취직한 거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기함을 했죠. 어느 여자가 월 200번은 남자한테 취집을 하겠나요? 심지어 제가 훨씬 잘 벌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런 인간이랑 제가 왜 참고 꾸역꾸역 살았나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가족인데도 애정은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당장 들어가는 10,000원, 20,000원 돈에 벌벌 떠는 저런 쪼잔뱅이 인간이랑요. 저도 남편에게 불만이 계속 쌓였고 화가 나서 따진 적도 많죠. 당신은 퇴근하고 와서 애 얼굴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 아빠 노릇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돈.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은 왜 했어? 뭐? 내가 아빠 노릇을 안 해? 지금 이 집 대출금 누가 혼자 갚고 있는데 그런 소리래. 당신이 이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편하게 애 보고 있는 게 다 누구 덕인 것 같아? 나야말로 당신이랑 지민이 위해 희생하고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천천히 갖자고 했지. 나 혼자 뺑이 치고 있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아빠 노릇? 진짜 기가 막힌다. 남편은 지독하게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이건 아끼고 알뜰살뜰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의 노예 같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인간 같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진지하게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인간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싶었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그맘때 친정엄마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시아버지 생신에 현금 20만 원에 3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까지 사들고 갔었어요. 부모님 챙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에도 비슷한 정도는 남편이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어리석게 남편이란 인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신 당일날 남편은 갑자기 자기는 일이 바빠서 못 가니까 저더러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하고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보고 있었을 때고 또 남편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그냥 제 통장에 돈을 꺼내다 썼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돈돈거리는 걸 알기에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여보, 엄마 생신 말이야. 용돈 좀 보내줘. 내 통장에는 돈이 안 남아서. 그런데 남편은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각자 돈에서 각출해서 쓰기로 한 거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내 용돈에서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내가 집에서 지민이 본다고 수입 하나도 없고 그동안 내 카드 쓴 것도 많고 내 통장에 이제 3만 원 남아 있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비웃더라고요. 아휴, 이것 봐.
결국 네가 판 무덤이잖아. 애초에 당신이 내 말 안 듣고 계속 이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조차고 집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키우는데? 어린이집 있잖아. 아직 걷지도 못하고 너무 어린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자식 걱정도 안 돼? 맞벌이 하는 여자들 다 보내더라. 그럼 그런 여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서 보내냐? 라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참고 말했죠. 그래서 돈 못 준다고? 장모님 생신 용돈도 못 준다 이거지? 못 줘. 알아서 해. 내가 무슨 돈 나오는 ATM 기계야? 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 속에선 진짜 이 인간하고 끝이다 싶은데 오기가 생겨서 더 그랬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줘. 엄마 생신 용돈은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그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계좌에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체 완료 화면을 들이밀며 정색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10만 원. 됐어? 내가 이건 주는데 이걸로 끝이야. 앞으로 처가댁에는 돈 쓸 일 없어. 명심해. 그리고 당신도 돈 쓰고 싶으면 나가서 일해.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좀 하라고. 이게 뭔 짓이냐? 하더군요. 그때 저는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헤어져야겠다. 진짜 끝이다라고요. 저는 완전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남의 애 낳았어? 네 애야, 네 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됐고 그냥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제가 자존심 상해서 이혼 얘기한 줄 알고 피식 비웃더군요. 하지만 진심이었던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이랑 가니 부모님은 놀라셨고 엄마께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참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하시며 저보고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냐며 자기는 공무원이라서 이혼하고 소문나면 안 좋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도 저에 대한 마음이나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본인만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였죠. 저는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걸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제 계획대로 최소 돌은 지난 후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며 지낼 순 없으니 다시 일도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농작물이 소위 대박이 터진 겁니다. 농작물이라는 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데요. 그의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같은 품종의 농작물은 잘 안 됐고 저희 부모님 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엄청 잘 받게 되었던 거죠. 농사라는 게 한 번 잘 되면 돈을 꽤 많이 벌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돈을 엄청 많이 버시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고 6년 정도 되셨는데 그 전까진 소소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거의 대박이 터진 수준이었죠. 부모님도 너무 잘 됐다고 하셨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새 출발할 때 쓰라며 2억 원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큰 돈인데 저보고 기죽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살라며 아빠가 흔쾌히 도와주신 거죠. 그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니 처음엔 버티던 그 인간도 변호사비, 소송비 아까워서 그냥 협의이혼하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이혼 자체는 협의가 됐는데 문제는 양육비였습니다.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한테 매달 돈 주기 싫다고 자기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양육권?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당신 지금 수입도 없는 전업주부잖아. 친정 부모님도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사시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판사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일 시작할 거고 여기서 지내면서 부모님 도움도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양육권에 대해 싸움이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고 저한테 매달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게 정말 치 떨리더라고요. 여러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월에 60만 원으로 산정받았어요. 최소 금액이기도 하고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돈 필요 없고 내가 데려온다고 할까 하다가 그 인간이 돈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인간이란 걸 알기에 일부러라도 더 악착같이 소송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살던 신혼집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기서 나와서 시댁으로 들어갔고 집주인은 이번에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판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보태 그 집을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올라와서 지냈죠.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보냈고 저는 재취업하지 않고 제 개인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들 티아라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주문받는 일을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많이 나서 주문이 많았고 공방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한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지인을 통해서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집을 샀다고는 생각 못하고 청승 떨며 왜 굳이 전세 재계약해서 거기서 살고 있느냐며 이혼한 거 후회해서 자기 기다리는 거냐는 미친 착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전에 듣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이 절로 나왔어요. 전 남편 생각만 해도 열받고 기가 막힌데 이혼한 거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고 헛소리 하나 싶고 저랑 저희 아이한테 관심 꺼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전해준 친구에게도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그 인간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네. 이 집 전세 아니고 내 집이야. 우리 아빠가 돈 줘서 약간의 대출만 끼고 내가 샀어. 그 인간 생각하면 이 집도 치가 떨리긴 하는데 어린이집이며 학교도 다 근방에 있고 살기에는 참 좋은 곳이거든. 그래서 내 돈 주고 매매해서 사는 거니까 제발 그런 착각 좀 그만하라고 전해줘.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결혼한 거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그 인간이랑 이혼한 거거든. 저는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제 얘기를 전해 들은 전 남편은 제가 그 집을 샀다는 것에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지 월급 백날 아껴가며 떼꼬쟁이 짓 하며 모아봤자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울 텐데 저는 떡하니 이 집 매매로 사서 아이랑 오손도손 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제작한 티아라가 불티나게 팔리고 예약이 엄청나서 돈도 정말 잘 벌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알이 꼴렸는지 아니면 뒤늦게 아차 싶었는지 연락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저희 딸 보고 싶다고 하질 않나. 사실은 이혼한 거 자기가 후회한다고.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느니 가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도 없던 저희 아이 팔아가며 아이에게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진짜 아빠 역할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그 말만 들으면 남편이 이혼을 후회하고 아이 걱정 때문에 일어나 싶겠지만요. 저는 사는 동안 그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요. 가족보다 사람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인간의 진 면목을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고 얼마나 그 인간이 없어 보이고 짜쳐 보이던지요. 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인큐베이터 값도 아까워서 절절매고 와이프 조리원비는 알아서 내라고 하고 애 기저귀까지 중고 기저귀를 사오질 않나. 분유 먹이는 거 아까워서 싼 거를 그렇게 외치고 난 그래서 우리 지민이한테 최소한의 애정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나니 갑자기 없던 부성애가 뿅 하고 생겼나 보지? 그것뿐인가? 장모님한테 10만 원 생신용돈도 아까워할 땐 언제고 지금 다시 입 밖으로 꺼내보니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네. 내가 충고하는데 당신은 누구랑 같이 살면 안 돼. 당신이 버는 그 작고 소중한 월급 본인한테 충분히 다 쓰고 사세요. 남한테 이런 한 장 쓰지 말고. 그게 당신한테 어울려. 제가 코웃음 치며 저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나마도 시부모님은 정상적인 분들이라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생일날이나 명절에는 아이 통장에 몇십만 원씩 용돈하라고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면접 교섭건이든 뭐든 아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양육비도 받고 있고 또 시부모님께도 한 번씩 돈도 받고 있고 또 법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는데요. 전 남편은 저 볼 때마다 후회하고 자기가 어리석었니 어쩌니 소리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든 말든 쌩까고 애나 제대로 보고 데리고 오라고만 하고요. 주변 지인들 통해서 불쌍한 척 엄청 하면서 이혼한 거 후회한다고 눈물즙 짜내나 본데 솔직히 제 눈에는 제가 이제 와서 친정도움 받아 집도 생기고 하는 일도 잘 돼서 돈도 쓸어 모으니 아까워서 저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남편이 어쩌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든 말든 제 인생에서의 남편이란 인간은 아예 없는 사람이기에 상관없지만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 직원까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주고 있고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일도 거들어드리고 시간도 보내고 오곤 해요. 참 마음 고생하고 후회하는 날이 많았기에 지금의 소소한 행복과 풍요가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빠르게 내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전 남편에게 충고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하게 잘 벌고 잘난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 거면 뭐하러 누군가와 같이 사나요? 혼자 지가 버는 돈 다 쓰고 살지. 그렇게 쪼잔뱅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성격으로 사니 결국 그 모양 그 꼴대로 구질구질하게 돈 한 푼에 연연해가며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앞으로도 더 멋지고 밝게 그렇게 살 겁니다. 저희 아이랑 같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